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영국을 탈출하는 영국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부자순 유출국이죠.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2025년 6월 보고서를 보면 100만 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그냥 4위가 아니라 숫자로 4위라는 점이죠. 인구 대비로 따지면 사실상 2위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위가 인도, 그 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인 숫자로 1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영국이죠. 한국이 2,400명, 인도가 3,500명, 중국이 1년 동안 7,800명인데 영국은 16,500명입니다. 헨리앤파트너스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이탈 규모죠. 블룸버그가 영국 기업 등록서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4,400명의 기업 경영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고, 아직 이주하지 않았지만 이주할 계획이 있는 이들도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부자들을 상대하는 영국의 법률 세무업계에서 고객 중 66%는 영국을 떠났거나 이주를 고민하는 중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당연한 결과지만 한때 세계 엘리트의 성지로 손꼽혔던 런던의 지위는 추락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런던의 호텔들은 고객 이탈에 직면했고 런던 중심부의 부동산 매매도 정체된 상태죠. 레슬리 맥클라우드 밀러 영국 외국인 투자자협회 대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다, 이미 영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국 청년층의 72%는 기회만 된다면 해외에서 살며 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죠. 뭐 대답이야 할 수 있죠. 우리도 해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영국은 대답만 하는 게 아닙니다. 25세에서 34세 젊은이들의 38%가 향후 5년 내에 영국을 떠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24년 한 해 동안 약 51만 7천 명이 영국을 떠났는데 이 중 대부분이 청년층입니다. 그냥 워킹홀리데이나 한 달 살기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떠나는 영구 이민으로 말이죠. 그리고 해외에 간 89%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안 떠난 이들은 못 떠난 거고 떠날 능력이 있는 사람들부터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즉 브레인 드레인, 두뇌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보면 자산관리사들이 영국의 청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영국 청년들이 빠르게 영국을 탈출하고 있는 현상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심지어 부모들까지 영국보다 더 기회가 많은 곳으로 떠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하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영국의 청년과 부자들은 왜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떠나려 하는 걸까요? 사실 영국 탈출은 처음 있는 현상이 아니긴 합니다. 과거부터 이때까지 쭉 그런 경향이 있었죠. 뒤에 나올 테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19세기 대영제국 시대에도 영국은 유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이 인도, 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등 식민지와 자치령으로 건너갔죠. 다만 이 시기에는 제국의 팽창과 부를 위한 이주였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가 이주를 장려하기도 했고요. 이 흐름이 바뀐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 영국은 승전국이긴 했지만 이미 세계의 지형은 바뀐 상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지구의 대장은 미국이다라고 결정난 상황이었죠. 미국은 본토에 피해가 없다시피 했지만 영국은 또 아니었습니다. 배급제가 1954년까지 계속되었을 정도로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죠. 나라를 재건하려면 나가는 건 뭐 어떻게 못하니 결국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영국 국적법을 만들어서 영연방 국가 사람들에게 영국 거주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같은 해 엠파이어 윈드러시오가 약 500명의 이민자를 싣고 런던에 도착했고 영국은 유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에 성공합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영국은 매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EU 가입 이후에는 유럽 각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런던에는 부호와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기업의 공장이 있는 곳에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4년 EU가 동유럽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약 100만의 폴란드인이 몰려들어오기도 했죠. 당장 검색해봐도 왜 영국에는 폴란드 출신 배관공, 전기 기술자가 많냐는 지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민자가 몰려왔습니다. 다만 1960년대 이후에도 수적으로는 이민자 유입이 더 많았지만 고급 인력의 유출은 꽤 많았죠. 이유는 돈과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교수, 과학자 이런 연구를 주로 하는 직업을 비롯해 몇몇 직업들의 경우 영국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차별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연봉은 당장 자리만 옮겨도 3배에 영국은 낡고 구식 장비인데 미국은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때려박았던 냉전 시기라 영국
연구시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소련도 과학에 미친듯이 투자했지만 같은 돈과 조건이라면 소련보다는 미국이 나았죠. 당장 언어도 새로 배울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지만 당시 영국은 계급에 대한 인식이 엄청 강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노동계급이라면 그냥 노동계급이죠. 하지만 미국은 계급이고 뭐고 능력만 있으면 오케이였기에 낮은 계급인데 능력이 있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게 엄청난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1963년 영국 왕립학회에서 과학자들의 이민이라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만연화된 문제였죠. 보고서를 보면 10년간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의 12%가 이민해갔고 물리학자의 경우 20%가 넘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신문사 데일리 미러는 우리의 두뇌가 달러에 팔려가고 있다. 타임스는 국가의 미래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말했죠. 의사들의 이탈도 심각했습니다. 1964년에 발표된 국내외 영국 의사들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4분의 1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나오죠. 영국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1968년 두뇌유출위원회를 만들고 대학 교수들의 급여 인상에다 연구 예산도 늘려줬죠. 그런데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영국 내부에 큰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영국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어서 미국이 있어서 나가는 거라 미국과 동급으로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우는 영국 의사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떠났지만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의사들이 또 영국으로 왔거든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기에 내수도 나쁘지 않았고 부자들, 청년들도 굳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말했던 영국보다 압도적으로 조건이 좋은 일부 직업들의 유출이 두드러졌지 영국 내부에 영국을 떠날 만한 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빠져 연구 예산이 줄어들고 영국의 경제가 상승세를 타면서 오히려 유출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세였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영국도 복지나 사회 안전망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죠. 다른 국가들과 복지와 사회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돈에 대한 열망,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면 특수한 직종이 아니라면 굳이 영국을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뒤에 나올 테지만 이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청년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영국을 탈출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지금이야 이게 탈출의 이유이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을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했죠. 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화까지 진행되면서 완전히 유입국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대립했던 부분을 보면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지에 대한 게 아니라 유입을 억제해야 한다, 아니다 더 개방해야 한다, 아니다 그냥 관리해서 고급 인재만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이후 최근까지도 아니 당장 지금도 영국은 순유입국입니다. 처음에 나왔듯 핵심은 영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 청년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력들과 세금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자들이 탈출한다는 점이죠. 영국의 핵심 인력들이 영국을 탈출할 조짐이 보인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부터입니다. 모든 국가가 힘들었듯 영국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침체와 재정 적자를 맞았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2010년대부터 긴축 재정을 실행했는데 긴축이라는 말 그대로 복지 축소와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죠. 동시에 청년층에게는 취업난도 겹쳤습니다. 그리고 긴축은 하지만 내는 세금은 그대로였죠. 중산층 가정은 생활 수준이 후퇴하거나 잘해봤자 정체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버틸 수 있는 요소였지만 또 경제 호황이 오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의 가치가 이미 너무 오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국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시기가 이때부터였습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는 줄어들었고 세금은 여전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임금은 정체되고 물가도 올라서 오히려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단순한 경제 불안과는 달랐던 게 경기가 호황으로 바뀌어도 구조적인 문제라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라 바뀌지 않을 것 같았고요. 한마디로 취업이나 복지는 다시 늘어날 수 있지만 세금과 집값, 물가는 앞으로도 쭉 오를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국민 보건 서비스 인력이 영국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영국을 떠난 35만 명 중 43%가 전문직 경력자들이었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불만은 많았지만 대탈출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는 아니었죠.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는 말은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정치권에 희망을 걸었죠. 이 기대마저 완전히 죽여버린 사건이 2016년 브렉시트 선거입니다. 브렉시트가 일어난 배경과 과정은 오늘 주제와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아서 다음에 좀 자세히 다뤄보고 결과만 보죠.
거죠. 브렉시트 선거는 과거 영국의 투표들이 그랬듯 계급과 계층적 요소가 강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한 투표였습니다. 가디언지에서 발표한 투표 분석에 따르면 젊은 층은 잔류에 표를 던졌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탈퇴에 더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임금과 계층, 교육 수준과 지역까지 따졌을 때 임금이 높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잔류에 더 많은 표를, 반대로 임금이 낮고 계층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탈퇴에 더 많은 표를 던졌죠. 당시 영국 보수당은 공식적으로 탈퇴를 추진했고 노동당은 잔류를 추진했는데 보수당의 지지자들은 노동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동당의 지지자들은 보수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투표한 셈입니다. 왜 아이러니하다고 표현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영국 청년들은 브렉시트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커리어는 이렇게 쌓아야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틀어졌거든요.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교육 프로젝트가 전부 길을 잃었습니다. 물론 한국인이 유럽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아예 방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훨씬 어려워졌죠.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청년층들을 관통하게 된 생각이 노년층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구나였습니다. 인구 구조로 봐도 노년층이 더 많으니 앞으로도 우리보다는 윗세대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죠. 즉 적어도 청년층 입장에서는 정치에 걸었던 기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도 영국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어찌되었든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죠. 교육이든 취업의 기회든 당장의 일자리든 영국이냐 EU냐로 선택지가 갈라졌는데 EU를 선택하면 원래 계획한 게 조금 일그러진다 해도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지만 영국에 쭉 남는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이야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는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에 남으면 불확실성이 큰데 EU로 가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당연히 불확실성 해소로 사람들이 몰렸죠. 인식처럼 실제로 나갔을까요? OECD와 유로스타트가 분석한 연구를 보면 영국에서 EU 국가로 이주한 영국인의 수는 국민투표 이전보다 약 30% 늘어났습니다. 브렉시트 전인 2008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5만 6천의 영국인이 EU로 이주했는데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난 뒤에는 연평균 약 7만 3천 명이 이주했죠. 투표 직후 3개월 동안 이주한 숫자가 전체의 절반이라는 것을 보면 브렉시트가 영국을 떠나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주할 수도 있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브렉시트라는 큰 사건에 비해 30%가 늘어난 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때 떠난 영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2016에서 2020년 사이 EU 국가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영국인의 수는 이전 대비 500%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EU 국가들 중에서도 많이 몰려드는 국가였는데 브렉시트 이후 독일 국적을 취득한 영국인의 숫자가 31,600명, 2000% 증가한 수치를 보였죠. 프랑스도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연간 500건 정도였던 영국인의 이주 등록수가 2016년부터는 연간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과학센터 연구자인 다니엘 아우어는 이 정도 수치는 국가가 중대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나 나오는 수치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브렉시트 직후 떠난 건 청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직들,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돈 좀 버는 사람들도 떠나갔죠. 특히 런던의 금융회사들이 EU 시장 접근권에 대한 불안으로 아예 사무실을 다른 EU 국가들로 재배치하기도 했고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층과 전문직들처럼 즉각적인 탈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 거주하는, 특히 런던에 사는 외국인 부유층들 사이에서 런던의 매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국경이 닫히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인재 유출이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영국을 떠나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사실 이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이 살만하다면 재택을 하든 뭐든 영국에 살았을 테니까요. 2020년 1월 31일 EU에서 유니언잭이 내려가고, 즉 브렉시트가 확정되고 몇 년 뒤인 지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청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의 대탈출이 본격화되었죠. 코로나 시기 영국을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악화된 영국의 경제, 브렉시트의 부작용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일단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일자리도 많지 않은데 내가 허리가 부러져라 이래도, 심지어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계층 이동은 불가능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에서 나왔던 신분,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벌어도 세금과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가 가장 크죠. 실제로 자산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은 과거부터 쭉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영국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레졸루션 재단과 옥스퍼드 경제학자들이 낸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실질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만약 2008년 이전의 성장 추세가 이어졌다면 오늘날 영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지금보다 약 11,000파운드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산의 가격이 임금의 상승분을 압도했기 때문에 임금이 낮다면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 데다 열심히 모은다고 해도 자산을 구매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임금이 높아도 세금과 주거비를 생각하면 똑같이 남는 게 얼마 없는 겁니다. 물론 임금이 낮은 사람보다야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좀 더 남게 하겠죠. 문제는 고소득자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남고 이걸로는 자산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영국도 지방에 가면 싼 집들 많죠. 하지만 집이라는 게 투자의 목적도 크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자산, 부동산은 대도시의 부동산인데다 청년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곳도 대도시가 대부분이라 정확히 말하면 원하는 집을 사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맞겠네요. 종합하자면 현재 영국에 사는 청년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소득으로는 1에서는 사다리를 오를 수 없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전에도 물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2022년 당시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가히 폭발적이었죠. 2022년 10월에는 11.1%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41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건데 이때 영국만 물가가 상승한 건 아니었습니다. 1998년 이후 한국도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이유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정도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5.1%, 미국은 8%, 이유도 8% 정도였거든요. 영국이 유독 많이 올랐죠. 경제학자들은 브렉시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EU와의 무역 장벽 때문에 수입 비용이 올라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을 잡아두었던 게 있죠. 복지입니다. 영국보다 소득세가 높은 나라야 사실 많습니다. 단지 세금만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탈출하지는 않죠. 세금이 높으면 그만큼 복지도 사회 안전망도 따라오니까요. 앞에서 나왔듯 영국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은 영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이자 영국 사람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지 않도록 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너지고 있죠. 2024년과 2025년 영국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 중 하나가 브로큰 브리튼, 망가진 영국입니다. 더아이 페이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영국인들 중 영국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밖에 없었죠. 영국인의 77%가 영국은 망가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망가졌다는 것은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뜻이죠.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 즉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비롯해 기본적인 것들까지 전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며 영국 복지의 자존심이기도 했던 NHS는 이제 기다림의 지옥으로 불립니다. 2024년 말 기준 병원 치료 대기자 수는 700만을 넘어섰고 응급실에 가도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30%, 많게는 50%죠. 아파도 위급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건 부자나 빈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는 공포입니다. 여기다 치안도 더 안 좋아졌죠. 손을 떠난 순간 내 물건이 아닌 건 유럽 대부분이 그렇지만 영국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상점절도는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기 범죄는 31% 급증했죠. 살인과 같은 범죄는 감소했지만 돈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이 와중에 기차와 같이 공공서비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파업이 일어나다 보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아니 세금은 많이 냈는데 나는 불편만 겪네라는 생각이, 낸 돈을 생각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퍼질 수밖에 없죠. 다른 국가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은 다른 국가와 비슷하거나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물가는 비싸고 월세도 엄청난 데다 복지도 별로라니 떠날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국가가, 정치가 시스템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고 믿음을 줘야 하는데 브렉시트 당시에도 정치에 기대를 잃었지만 2019년 이후 총리가 계속 바뀌는 걸 보면서 50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가는 역대 최단임 총리까지 보면 기대를 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렇듯 현재에 대한 불만, 경제에 대한 불만이 강해지면서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 7월 2010년부터 약 14년간 이어졌던 보수당의 집권이 끝나고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죠. 노동당이 집권했다는 말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라로 모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려면 돈이, 세금이 더 필요한데 고령화되어서 연금은 계속 많이 나가고 사회 진출 연령은
세금은 늦춰져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도 줄어든 데다 이미 뗄 만큼 떼고 있어서 이미 세금이 청년들의 탈출 이유 중 하나로 꼽힐 정도기에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현재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뜯기에는 도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바로 민심을 잃을 게 뻔하고 실제적으로 거치는 세금도 크지 않을 건데, 그렇다고 복지를 사회 안전망을 축소하기에는 내 옆 동네 프랑스를 보니 난리가 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했듯 시스템 재정비하라고 뽑아주었기에 물러설 것도 없었죠. 결국 남은 곳은 부유층 과세죠. 법인세는 2023년에 19%에서 25%로 이미 한번 올렸고 글로벌 기업이 많이 주둔한 영국의 특성상 더 올리면 아예 기업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영국의 정치인들은 부자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의 대탈출이 시작되었죠. 돈 많이 벌면 내 세금 많이 낼 수 있죠. 문제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부유층들은 이미 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과거와 달리 세계가 많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부유층들이 탈출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더 세게 맞은 이유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인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영국에서 태어난 부자가 아니라 해외에서 부를 쌓은 뒤에 영국에 들어와서 사는 인구가 많았거든요. 시작은 2025년 4월 6일 20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논돔 제도의 폐지였습니다. 논돔 제도는 비거주자 세금 제도 정도로 번역되는데 영국에 살지만 고향은 다른 나라인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영국에 살 경우 영국에서 돈을 버는 경우에는 영국에 세금을 내지만 해외에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제도의 수혜자들은 당연하게도 해외 부유층이었습니다. 인프라 좋고 문화도 강한 영국에 살면서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으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영국에는 약 7만 4천 명의 논돔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러시아의 부유층인 올리가르이, 중동 석유 부자, 인도 재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었죠. 영국이 잘 사는 나라이고 세금이 강한 편인데도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로 꼽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이유로 가족들이 살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영국 입장에서도 들여오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을 뿐 집을 사거나 명품을 사든 뭐든 살면서 돈을 써야 할 때는 돈을 가져와야 하니 여기에 과세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이들의 자산을 다 합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뭐 당연하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당장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도 철강 재벌 락시미 미탈도 논돔에 해당하고요. 락시미 미탈이 사는 런던 저택만 해도 1억 2천만 달러, 하나 약 1,800억 정도죠. 락시미 미탈은 영국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와 두바이에서 거주할 것이라 밝혔죠.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드릭스는 아예 공개적으로 영국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을 매물로 내놓고 영국은 더 이상 부유한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영국을 떠났죠. 영국의 직원들은 다 해고하고 기업도 다 매각했고요. 이외에도 유명한 부자들이 영국을 떠난 사례는 당장 검색만 해봐도 주르륵 나옵니다. 그럼 논돔이 폐지되면 뭐 어떻게 바뀌길래 부자들이 난리냐? 유예기간이 끝나면 논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다 지방세도 있고 자본이득세에다 우리로 치자면 4대 보험 같은 개념인 사회보장 기여금도 따로 있죠. 부가적인 세금도 전부 최고세율칸에 해당할 테고요. 물론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할 겁니다. 실효세율은 훨씬 낮을 수도 있죠. 핵심은 인프라가 괜찮은 내가 당장 거처를 옮길 수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떻냐는 겁니다. 적어도 논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국은 세금적으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논돔 제도만 폐지된 게 아닙니다. 2024년 자본이득세가 인상되고 상속세는 인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됐는데 특히 상속세가 화두로 떠올랐죠. 비과세 한도를 동결하는 것 자체가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인상이었는데 감면 혜택까지 축소했습니다. 영국의 상속세는 4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한국,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죠. 문제는 원래 이게 논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국의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됐는데 개편된 법에서는 영국에 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처음에 나왔던 통계 16,50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부자 순유출국 1위를 찍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16,500명이라는 숫자도 압도적이지만 금방 봤듯 금액을 따지면 심각함이 더 와닿습니다. 다른 국가의 부자 순유출은 좀 부자인 사람들이 탈출하는 느낌이지만 영국은 센티밀리어네어 1억 달러 이상의 초부자들만 78명, 억만장자도 10명 이상입니다. 100명도 안 되는 이들의 자산만 해도 150조에 달하고요. 그럼 청년과 부자들이 왜 나가는지 봤으니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하는지도 짧게 한번 보죠. 청년과 전문직들은 대부분 독일,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소득세는 그렇게 차이나지 않지만 일단 급여 자체가 영국보다 많고 부동산 비용 부담도 훨씬 적거든요. 삶의 질은 영국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덜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2024년 호주에 등록한 신규 해외 의사 중 절반이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습니다. 교사들도 많이 탈출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경우에는 두바이로 가고 있죠. 두바이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교사를 국제학교로 모셔오고 싶어하기에 영국의 교사를 선호하거든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월급은 영국보다 높고 세금을 100원도 안 떼가니 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다 무료 주택과 왕복 항공권, 의료보험도 그냥 주고요. 이외에도 미국으로도 네덜란드로도 가고 포르투갈로 스페인으로도 각자 전공이나 사정에 맞게 나가고 있죠. 부자들은 두바이와 이탈리아, 스위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소득세 0%, 자본이득세 0%, 상속세 0%인 국가고 법인세도 프리존이라고 특정 지역에 법인을 세우면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죠. 면제를 안 받아도 9%입니다. 이탈리아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플랫 텍스 제도라고 외국인 부자가 이탈리아로 이주하면 뭐 얼마를 벌든지 간에 고정 세금만 내면 끝나는 제도를 운영 중이거든요. 그리스는 얼마 전 채널에서도 그리스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다루었는데 친기업으로 노선을 완전히 틀었고요. 스위스는 전통적인 조세 피난처죠. 사실 16,500명이라는 숫자는 영국 전체 백만장자의 숫자 중 1%도 안 되는 규모이고 청년층의 유출도 이민을 더 받던가 시스템이 재정비되면 멈출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직업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나가는 게 큰 모험이기에 마음만 있을 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숫자는 많지 않고요. 문제는 전망이죠. 지금 이 현상들이 말해주는 건 영국의 사회계약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면 국가는 나에게 안전과 의료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한다. 지금 영국에서는 이 계약이 깨진 거죠. 애국심 뭐 이런 것들은 내 지금 세상에서는 먹히지 않는 단어가 되었고요. 영국이 저성장에 빠져 있는 건 이미 사실이기에 뾰족한 수가 없다면 고세율 저품질 국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세율을 고치자니 반발이 심하고 저품질을 고치자니 부자들이 나가버리는 상황이죠. 우리는 의사와 엔지니어를 수출하고 우버 운전사와 청소부를 수입한다라는 영국의 자조적인 말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의 탈출은 당장 일주일 전에 영국 정부가 앞으로 증세를 계속해 갈 것이라 발표했기에 계속될 거고요. 개혁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이 당분간은 쭉 이어질 것 같네요. 영국을 탈출하는 영국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